아까 전에 제 시간에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공무원의 위반 행위를 위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전반을 훑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마지막에 국가 배상 청구권 할 때 이제 권리죠. 이런 행정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인데, 국가에 대해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 배상 청구의 성질이 되게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권리. 이 권리를 공권으로 보냐, 사건으로 보냐, 이게 다른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예를 들면 다수설의 경우에는 뭐냐면 이 국가 배상 청구권을 뭘로 보냐면 공권으로 봐요. 그게 당연히 여기에 대한 권리 구제수단, 만약에 국가 배상 청구권에 관한 이러한 권리 구제수단은 그거 뭐냐면 어디까지나 행정소송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하는 행정소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항고소송이 있고 또 하나가 당사자소송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 배상에 있어서 원인되는 행위는 꼭 권력적인 작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해야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지만 이건 행정소송 중에서 그런 당사자소송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시겠죠? 필기만 해두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판례라고 할 때는 법원의 실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소송 실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판례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소송, 이러한 실무에서는 뭘로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는데요. 이 국가배상법을 다수로 뭐냐면 공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판례의 경우는 이런 사법으로 이해한다. 즉 민사배상에 관한 법의 하나의 특별법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를 물을 때 별말 안 하고 다수를 판례 구분 안 해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의해서 사건이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 배상에서 행정기관인 이런 배상심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배상심의회가 있는데, 배상심의위원회, 이런 배상심의회에서 일정한 배상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배상결정은, 이 효력이 뭐냐면, 이 배상결정은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소송 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용을 처분이라고 하는데, 권력적인 작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이러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배상심의의 배상결정에 불복한다는 것은 결국 그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지 행정소송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배상청구권의 권리 행사 절차인데, 권리 구제 절차.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권리라는 것은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권리 구제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행정기관에 있어서 배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배상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 배상결정 제도가 있고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잘 알다시피 소송으로는 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결정은 이제 배상심의위원회가 하는데, 배상심의위원회는 국가 권력 중에서 행정권에 소속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구제 절차라고 얘기하고, 민사소송 이거는요 사법부의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인 구제 절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상결정에 있어서 이제 민사소송이 있는데, 이 민사소송에서 결국 뭐냐, 이런 국가 배상 이런 소송에 있어서 결정이 나는데, 이 배상 결정이 좀 중요한데, 이러한 배상 결정을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배상 결정을 언제 받느냐면은
소송하기 전에 받습니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받는데요. 그걸 보면 뭐냐면 손해배상 결정을 먼저 받아라 해가지고 배상 결정 전치주의라고 해요. 저기는 소송하기 전에 배상 결정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상 결정이 소송보다 앞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이런 배상 결정 전치주의는 이제 과거에는요 이것이 필수적인 원칙이요 필수적인 제도였는데 지금은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자기가 배상 결정을 받고 싶으면 배상 결정 받고 받기 싫으면은 배상 결정 안 받아도 됩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배상 결정할 때 이 배상 결정하는 기관인데요. 이러한 배상 결정 기관인데 이러한 이제 국가배상 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상 심의회가 있는데요. 이 배상 심의회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특별 배상 심의회, 보통 배상 심의회가 있고 특별 배상 심의회가 있는데 특별은 주로 군사입니다. 그래서 군사이기 때문에 그럼 소속되는 기관은 어디냐 할 때 소속은 그럼 법무부에 소속됩니다. 이런 법무부 소속이고 요거는요 국방부 소속입니다. 소속이 다르죠. 그런데 지휘는 누가 하느냐 하면요 이 지휘는 둘 다 이거는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특별배상심의회도 둘 다 이거는 뭐냐면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배상심의에서 경우도 이제 단계가 나누어져 가지고 1단계, 2단계,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지기도 하더라. 이런 건데 이런 배상심의회가 이제 여기서 배상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배상심의회가 이런 배상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배상 결정의 효력이 과거에는 세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배상심의에서 배상 결정을 내렸을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이러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요 뭐냐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화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있잖아요. 재판할 때 판결할 때 법관이 화해를 주선해요. 그래서 화해를 하게 돼서 화해가 성립하게 되면 서로 양 당사자가 화해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서로 이행을 하게 되면 이제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소의 대상이 되잖아요. 사실은 재판상 화해는 화해를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가 결정하지만 화해가 결정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나면은 확정 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센 효력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국방부 같은 데서 사고 당한 그 아들이 있을 때 모르는 부모들이 잘 무식하니까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도장 찍으면 돈 나갑니다. 국방부에서 얼마 나왔으니까 받아가시려면 여기에다가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잘 모르잖아요. 법을 잘 모르니까 이런 제도에 대한 윤곽을 모르는 분들이 동네 이장한테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돈 받을까 이랬을 때 그럼 이장했다가 일단 준다니까 받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다시는 상소가 안 돼. 근데 나중에 이제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3억 받을 수 있는 건데 국방부가 1억으로 내리쳤네. 그럼 이거는 너무 적으니까 법원에 소송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 나 다시 소송할래요 이랬을 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이거 뭐냐면은 위원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러한 동의를 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미 삭제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지금 삭제되고 지금도 동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이러한 동의를 하고 이러한 신청하면은 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어요. 동의하고 신청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지만은 재판상 화해란 말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런 구제제도가 있고요. 자, 책을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는 쪽으로 가는데요. 640페이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행정상의 손해배상인데 나오고요. 알고 있고 이번에 손실보상하고 관계 알고 있죠. 손실보상하고 관계는 손해배상은 위법, 손실보상은 적법, 즉 손해배상은 위법 유책, 공무원의 경우는 그렇고 영조부는 위법 무책,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적법 무책이죠.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구별하는 거 조금 이따가 또다시 나오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도의 연역 나오는데요. 과거에는요, 이 국가가 배상하는 것을 꺼렸어요. 그래서 꺼렸는데 국가가 배상 책임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잘못한 거지 국가가 잘못한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인데, 왕은 불법을 행할 수 없다. King can do no wrong 해가지고 왕은 결코 불법을 범할 수가 없다. 왕의 부하인 공무원들이 왕의 명령을 안 듣고 불법을 저지르긴 하지만은 왕이 잘못한 건 없다. 그래서 또 하나 독일의 위임 이론에 와서 뭐는 이야기냐면, 국가가 예를 들면요, 공무원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배상 책임 인정을 안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그 뒤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큰 출발점은 프랑스인데요.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프랑스의 블랑코 사건, 블랑코라는 어린애가 집 앞에서 마차에 치여서 다쳤을 때 그 마차가 하는 일은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고, 마부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을 규정하면 국가배상이 아니고 민사배상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 영무를 계산하면 공공의 영무이기 때문에 국가 배상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법원에서는 결국은 공무원을 기준하지 않고 영무, 즉 공공 영무를 기준해가지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주로 프랑스는 앞으로 그 뒤로 공공 영무 이론을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위험 책임 이론인데요. 위험 책임 이론이라는 것은 뭐 잘 알다시피 원래는 민사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민사에서 어떤 얘기냐면, 과실 책임주의가 문제가 좀 있다. 왜냐하면 자, 부르주아들은요, 사업을 해가지고 운수사업을 한다. 그럼 운수사업 하는 자체가 차를 많이 늘리면 차가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운수사업을 해가지고 그로 해서 벌어들인 이익은요 100% 다 자기가 다 가지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는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현대 들어와서는요, 위험한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위험한 시설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게 없었다면 사고도 발생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위험한 시설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대형 어떤 화약 공장에 불이 난다든지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당시 그 안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나 회사 측에서 고의나 과실 당을 상대방 입장이 상당히 힘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가지고 고의나 과실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않고 피고가 입증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또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도 책임을 지면 어떨까 하는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그런 이론적인 경향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각각 다르게 발전해 왔지만, 그런 전체적인 경향을 위험 책임의 경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고 나온 이론이다. 그래서 그런 이론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과실 책임주의, 고의나 과실 없어 책임을 진다든지, 또는 일형 추정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가해자인 사업체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한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할 게 아니라 도리어 사고를 낸 쪽에서 자기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원고가 구제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피고에서 자기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 못하면 바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쪽으로 가자 하는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643페이지 보면은 참고에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주권 면책 이론, 또 국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 또는 주권자의 승낙 없이 주권자는 소출되지 않는다. 즉 왕이라는 것은 과거 한때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법권은 왕으로부터 나온 권력인데 왕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왕을 재판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국가 무책임 원칙,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공무원이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나와서는 도래 거꾸로 국가 배상 책임의 확대 경향인데, 한마디로 위험 책임 사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주의라든지, 또는 자기 책임설, 또는 아직 안 배웠지만 희생 보상 청구권, 엄격 책임주의라는데, 엄격 책임주의라는 말은 주의해야 됩니다.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넓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청소했을 때 청소 상태가 더럽다 할 때 깨끗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범위는 엄격하게 할수록 더 더러운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을 할 때 고의나 과실할 때 과실을 인정하는 범위가 엄격하다는 말은 그 범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접근은요, 아까도 봤지만은 영조물에 하전하는 손해배상이고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현상은 곧바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현상과 관련 깊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독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독일의 각국의 다른 나라의 어떤 법 제도 또는 국가배상 제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안 됐지만은,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 나라라서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경우는요, 독일은요, 최초로, 독일이 이제 국권주의 헌법을 처음으로 만든 헌법이 바로 언제냐? 1919년도에 바이마르입니다. 바이마르라고 하는데요. 바이마르 공화국. 이러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독일 국민 처음에 국민 주권주의 헌법이고 또 최초의 뭡니까? 사회주의 헌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에 해당되는 것을 독일은 국가책임법, 슈르트, 이러한 국가책임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국가책임법이 이제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후부터 이제 생겼는데 이 국가책임법은 보다시피 20세기 초반입니다. 그래서 근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후 생겼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뭐냐? 과실책임주의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러한 과실책임주의적 책임의 부위를 쫓겨보는 과실책임주의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할 때 대위책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법 정책이나 법적인 태도를 그냥 일관해서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러한 과실책임주의는요, 이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가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되고 있다는 거죠. 쭉 되고 있다. 근데 왜 하냐면 중간에 이게 문제됐냐면 중간에 한번 바뀌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독일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독일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법치적으로도 성공하니까 독일이 그야말로 이제 첨단을 긋는 그런 법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다가 독일이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2세기 이제 중반에 와가지고 과실 책임주의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위험 경향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때는 영존에 한정하지 않고 독일이 말이죠.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이러한 입법을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입법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책임의 범위를 넓히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왜 국민의 권리구조 확대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대 못하죠. 했는데 사실은 문제된 게 뭐냐면 배상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거는 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나 정치인인 공무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이걸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요, 국민의 눈치를 안 봐도 되죠. 표를 의식 안 해도 되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무과실 책임에 관한 이러한 배상법을 만드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리 독일의 경우는 우리는요, 어떤 법이 만들어져도 그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시행이 되고 나서 한참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야 되지만은 독일은 우리하고 달라가 추상적인 규범 통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는 어떤 위헌적인 법률이 제정됐을 때 그 법률이 시행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제가 청구되었을 때 비로소 위헌 법률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위헌적인 법률 그거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면 바로 심사가 가능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연방의회는 이러한 국가 배상 청구권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해가지고 잘라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로 이제 독일의 헌법이 개정돼가지고 저게 국가 배상에 대한 저런 권리를 연방의회가 가진다고 해도 지금은 개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때 약간 미쳤나 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44조에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즉 국가 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9조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얘기인데 방침 규정이냐 직접적 효력 규정인데 방침 규정이라는 말은 지금은 당장의 법적 구성이 없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국가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나타내는 지침이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이죠. 앞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얘기지 지금 당장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걸 보고 방침 규정이라는데 방침 규정이라는 말의 제일 중요한 뜻은 뭐냐? 법적 구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효력 규정이라는 말은 법적 구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까지는요 방침 규정이 아니고 효력이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들어갔을 때 법 적용 우선순위 나오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 그리고 국가배상법 민법이고, 그 다음에 특례법의 종류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 할 때 우편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나 항상 우선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밑줄 친 부분, 특별 우편 송달물과 관련하여 우편 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구우편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은 우편물 중에서도 우편물의 뭐 분실 같은 이런 것들은 특례부에 적용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요 국가배상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의 내용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배상법의 명문 형식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데요. 첫째로는 국가배상법에는요 과실책임주의, 고의나 과실을 요한하는 과실책임주의도 있고 무과실책임주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다만 영조문의 하재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배상 청구를 인정했고요. 국가배상법의 적용 순위,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사고 보정주의, 그다음에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원칙, 그다음에 국가배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을 준용한다는 이런 규정, 그다음에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양도나 압류를 금지한다. 그냥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러한 손해의 배상에 대한 청구를 있죠. 이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로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는 첫째로 원인이 손해가 신체나 또 이러한 생명으로 인한 손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재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손해도 있어요. 정신적인 손해로 인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표현해요.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인 손해를 돈으로 위로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 손해배상 다 됩니다.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 다만 잘 알겠지만은 이 중에서 이러한 압류나 양도를 금지하겠습니다. 양도를 금지하는 거. 왜냐하면 압류는 뭐 잘 알겠죠. 빚쟁이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생명과 신체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지만 나머지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 상속은 허용됩니다. 상속은 허용되고 양도나 압류가 금지다. 양도는 왜 그러냐? 양도는 돈 받고 파는 건데 그걸 왜 그걸 금지하냐? 물론요. 행진상에 손해배상 받는 사람들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고 당장 먹을 거리도 없고 이래 되면요 자기가 만약에 앞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2년, 3년 또는 1년 동안 소송을 길게 지루하게 했을 때 2억 받을 수 있는 것을 1억에 팔아넘기거나 5천만 원에 헐값으로 팔아넘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건 어디까지나 뭐냐 양도를 금지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러한 그 채무권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러한 채무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규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러한 손실보상이죠. 이러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체 생명 안 되고 재산만 되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종종 비교가 되어지더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런 거 나오고요. 오른쪽에 국가배상법에 명문 형식이 없는 거 나오는데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상대방 과실 몇 %, 내 과실 몇 %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지긴 지지만은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한 비율만큼을 까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말 물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소유병합직이 가능하다. 소유병합직이라는 것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행정소송을 할 때 무효동 확인소송과 동시에 또는 취소송과 동시에 병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병합에 대한 제기에 대한 얘기는 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있는데 국가배상법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기간인데 소멸시기간 과거에는요 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 이건 말고요. 자, 사람이 있잖아요. 죽었어요. 항공만 하다가. 교통사고 하나 죽었다. 그죠? 죽었을 때 이러한 거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죽었을 때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벌었을 돈들을 다 한목에 배상해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맞는데, 평생 동안 벌었을 돈들을 이 사람이 벌긴 벌겠지만은, 문제는 그걸 한목에 다 받는 게 아니고, 천천히 나눠서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다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처음부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앞으로 쭉 받을 돈들인데 나눠서 이렇게 받을 돈들을 한목에 다 받게 되면 그럼 지금 순간에 다 받으니까 이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공제 이런요.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 있게 되는데 중간이자라고 합니다. 이런 중간이자에 관한 공제가 있는데요. 중간이자 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인데 중간이자 공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요 이러한 법률에서는요 이러한 중간이자 공제 방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이러한 시행령 대통령령에서는 중간이자 공제가 방식인데 중간이자 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리로 공제하게 되면 액수가 많이 까이겠죠. 그럼 액수가 적어지는데 복리로 공제하는 것을 라이프니츠식 공제라고 합니다. 라이프니츠 띄우지 않고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데요. 라이프니츠식이 있어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복리로 공제하는데, 복리로 공제하면 얼마나 많이 공제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달리 공제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뭐냐? 호프만식 공제를 하는데요. 호프만식 공제가 있는데, 현재 달리에 의한 호프만식 공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렇게 중간이자의 공제 방식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냈어요. 그래서 중간이자의 공제 방식이 법률에 있느냐 하면은 법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법령에 있느냐 할 때, 영은요, 시행령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령에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얘기도 되고요. 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에 국제상호주의 나오죠. 얘기했고, 특례법 얘기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 요건 들어가죠. 들어갔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으로 인정한 것, 인정하지 않은 것, 도표보시면 알겠지만은, 인정한 경우는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은 물론이고 위탁받은 사인까지 다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다. 공무원으로 보지 않은 것 두 가지 시행버스 운전수 의용수방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무를 집행하면서 나오죠. 아까 전에 다 했습니다. 그때 직무 집행에 입법 적용의 경우 또는요 이러한 사법 적용의 경우 특이한 형태가 인정되어진다. 이것도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다 인정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가 없고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 책임의 성질 다 얘기했네요. 특히 665페이지 보면은 선택적 청구권에 대한 절충수를 취한 판례,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에 관한 기준에 관한 판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668페이지 보면 행정상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1심에서 국가가 1억을 지급하라 했을 때 국가가 있다가 항소해가지고 그럼 난 이거 승복 못합니다. 항소되면 확정 판결이 아니죠. 확정 판결이 아니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대비해가지고 일단 1심에서 이기면 무조건 집행하도록 해주는 걸 가집행이라는데, 가집행이 가능하냐? 가집행 가능합니다. 왜? 상대방이 이제 어려운 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심의회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이러한 배상결정이죠. 이러한 배상결정인데, 이러한 배상결정에서 재심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상심의에서의 배상결정에서는 재심제도가 있다. 또 재심이 가능하다. 그 지구배상심의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2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보통이라는 게 바로 본부심의입니다. 그 말을 본부심의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잘 알다시피 이러한 본부심의회가 있고요. 법원에 속되는 이러한 본부심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심의회가 있죠. 제가 이름을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본부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 특별심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래 심의회고요. 요거 말고 이제 지역별로 이러한 지구심의회 있겠습니다. 만약에 특별심의회라도 만약에 군인들이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만약 이광구 군인들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하게 되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청구에 소멸시효 들어가죠. 소멸시효인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이러한 소멸시효 나옵니다. 몇 년이냐? 5년이죠. 5년.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요, 이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에 있어서 이러한 직접적으로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직접적 규정이 있는 거는 뭐냐면,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을 준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법을 준용한다, 이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명문에 규정이 있어요. 즉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준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얘기하면요, 원칙적으로 뭐냐면 민법을 준용합니다. 없는 규정은 이런 민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법에서 예를 들면은 시효, 이러한 시효가 계산될 때 시작하는 점을 기산점인데, 시효에 대한 기간을 계산할 때 시작점을 기산점인데, 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거냐라든지,
또는요, 이러한 시효가 완성됐을 때, 이러한 시효 완성의 효력으로서 이러한 채권이 소멸한다. 이런 것들은 민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법을 준용하게 되니까 민법에서의 경우는 뭐냐면 시효기간입니다. 이러한 시효기간인데 이러한 시효기간을 언제로 할 거냐, 몇 달 할 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는요 3년이 짧으니까 이러한 단기 소멸 시효라고 표현합니다. 짧다 가지고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고 그러한 손해가 있은 날부터는 이거는요 이러한 10년이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적용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적용되는 것처럼 출제된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있었어요. 국회직 문제에서 한 번 있었는데요. 그거는 웃기는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제 잘 알다시피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무조건 5년입니다. 뭐, 안 날, 있은 날 이런 게 아니고, 그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계속해서 5년이고요. 다만 학설의 입장에서는, 학설 중에서는요, 우리가 민법을 준용하니까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는 10년이다. 이렇게 학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에서는 시정일관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년, 잘 알겠지만은 행정상의 행정 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법률관계에 관해서 금전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무조건 5년으로 보는 거죠. 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나오는데 험포에 대한 제한 나오죠. 그래서 이종배상 금지 원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와 있고요. 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강 이제 내용들 아까 내용에다가 추가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겠죠. 예, 가자. 어, 614페이지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는 손해배상인데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 외에는 나머지는 뭐냐, 영조물의 하자라는 손해배상도 행정상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공무원의 위반 행위라는 손해배상하고 똑같이 대답하고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른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를 들면 뭐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무조건 5년. 그 다음에 외국에서 상호보정주의 적용되냐? 적용된다. 이종배상 금지원칙 적용되냐? 적용된다.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 다만 공무원의 위반 행위가 아니라 영조물의 설치가 잘못돼가지고 뭐 도로가 잘못 부실하게 관리돼가지고 도로가 파여가지고 크게 다쳤다라든지 다리가 무너졌다, 이럴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고는 약간 다른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배상법 제5조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손해배상인데 이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죠. 이런 제5조로 인한 손해배상에 들어간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문장을 보면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나옵니다. 도로하고 가운데 점, 그 다음에 하천 하고 쉼표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죠? 이하 동문입니다.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자, 배상 주체고 손해 똑같습니다. 생명, 신체 다 포함되고요. 정신적인 거 포함됩니다. 그래서 위자료 되느냐? 영조보다 위자료가 당연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재산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배상을 해야 한다 나옵니다. 똑같아요. 요것만 달라요. 이게 보면은 아까 전에 잘한 점이 뭐냐면 고의나 과실한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법령에 위반하는 말은 또 안 나오는데요.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자란 말 자체가 법령에 위반됐다는 뜻입니다. 즉 하자란 말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위법 또는 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법은 나오는데 고의나 과실을 위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 하는 이런 얘기죠. 핵심되는 말은 뭐냐면 이 공공의 영조물이 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를 보고 공공의 영조물을 하냐? 그래서 공공의 영조물 인 것 아닌 것 이게 중요하고요. 선생님이란 설치나 관리에 이제 하자가 있다는 게 뭐냐? 또 하자가 있다는 자체가 뭐냐? 요거 요 세 가지가 다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요 세 가지만 제외하고는 요거는 어차피 공문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똑같다 이것들이죠. 자. 영조물의 하자라는 이런 손해배상은 다시 들어가면요. 국가배상법 제5조인데요.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의 하자라는 손해배상의 근거법입니다. 자, 알고 있었죠? 자, 아까 시간에 처음 얘기했는데요. 헌법에 있느냐? 자, 헌법인데 헌법이란 말은 여기서는요. 헌법이란 말은 넓게 해석하면 웬만한 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영조물 나오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국가배상법에서 나오는 공무원의 위반 행위는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하고 다른 점이에요. 법률이 있느냐? 이런 법률이 있죠. 이런 법률이 있느냐?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바로 뭐냐면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이더라.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에 설치나 관리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타인 똑같습니다. 배상 청구권자 똑같고 배상 절차 똑같습니다. 다른 건 다 일체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나오지 않은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나온 것만 얘기하면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입니다. 자, 법을 해석할 때요. 법의 해석은요. 법이란 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 문장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이 필요한 거고 그런 법 해석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법관이나 또는 학자에게 맡겨지는데 이걸 보고 위임이라고 하는데 법령의 해석에 대한 위임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점잖게 법이라는 것은요, 그냥 공공의 영조물 이렇게 나오면 학자들이 이때 공공의 영조물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해가지고 해석하면 되는데 굳이 법이 말이죠. 법률이 문장으로 예를 들어놨어요.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하고 예를 들은 이유가 뭘까 이거죠. 학원 강사도 아니고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벌 만든 이유가 뭘까? 왜 도로 하천이 있어 도대체 공공의 영조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공공의 영조물을 해석할 때 도로 하천이 포함되게 해석하라는 하나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공공의 영조물 이면은요, 이건 뭐냐? 이러면요, 이런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배상이 가능한 거고,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는요, 민사배상, 즉 민법에 적용받는 민사배상입니다. 근데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민사에서도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도로나 하천처럼 일정한 물건이 있는데 민사배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민사에서는요, 자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나이트 클럽인데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위에 조명등이 떨어져 가지고 조명등에
시설 설치가 좀 불량하게 돼가지고 나사가 빠지는 바람에 소리가 깡깡 울리니까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쳤다 이거야. 그럼 그거는요 사실은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배상받는 거죠. 이때 이 나이트클럽에 있는 그 그러니까 조명등은 이름을 뭐냐? 그 공공의 영조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요 민법에 나오는요 민법상의 공작물이라는 이런 공작물. 그 우리는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라는 손해배상이는데 얘들은 뭐냐? 공작물의 하자에 난 손해를 담보한다 가지고 담보 책임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 공작물하고 영조물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차이점도 좀 이따 봐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민사 배상이 된다. 그러면 공공영조물의 범위에 따라서 국가 배상이 인정될 거냐, 민사 배상이 인정될 거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국가 배상에서는요 뭐라면 영조물이라는 거죠. 국가 배상에서는 영조물. 그래서 여기서는요 공작물이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주 나오는데 그 차이점은 공작물의 하자 담보 책임에서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면책조항이 있어요. 면책조항. 면책조항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보면 어떤 뭐 나름대로 있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계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위험한데 나름대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드 시설도 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표지판도 떼놓고 그다음에 막아놨는데 억지로 술 처먹고 있잖아요. 그걸 쏟고 들어가가지고 뒤에 난간에서 헛디뎌가지고 떨어져 죽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국가 배상은요 면책조항이 없어요. 무조건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가 책임지기 때문에 면책을 하는데 민사 배상에서는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임대인이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 관리자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걸 뭐냐? 면책조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러한 설치하거나 이러한 관리자가 나름대로 어떤 모든 책임을 다했다 이 말이야. 그럼 설치 관리자에서 뭐냐? 소유자에게 이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뭐냐? 면책조항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소유자가 책임진다. 이거는 면책조항인데 국가는요 가급적이면 넓게 배상 책임 인정하기 위해서 면책조항이 없다 이겁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영조물의 경우는요 잘 알겠지만은 물건의 범위가 넓어가지고 자연물 하천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천물 같은 자연이 포함되는데 민사배상은요 자연물은 포함 안 돼요. 여기까지는 인공적인 물건만 공작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말은 뭐냐면 영조물 범위가 더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작물 범위는 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작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영조물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국가배상법 또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영조물은 어떤 것일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영조물이란 말은요, 학문적으로 여러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조물 나오는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조물의 경우는, 영조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국가배상법성의 영조물이 있고요. 이론에서 말하는 강학성의 영조물이 있어요. 강학성 이론에서는요, 영조물 할 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영조물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있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기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조물 법인과 영조물 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영조물 법인, 영조물 기관인데 영조물 법인에서 뭐냐면 인적 그걸 관리하는 인적인 물적시설, 방송 같으면은 이러한 시설의 결합입니다. 이걸 한 개하게 나눈 게 아니고 하나의 단어로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결합에다가 플러스 보니까 이러한 법인격을 추가한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영조물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일명 이름 뭐냐? 공공시설이라고도 표현하죠. 공공시설이다. 또는요 공법상의
공법상의 그래서 공공시설이다.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고 영점을 기하는 이거는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이죠. 인적 플러스 이러한 물적 이러한 시설의 이러한 결합에다가 결합하는데 이는요 이러한 법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인격이 없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입니다. 이거는 영점을 법인은 행정주체 즉 공공단체로서 행정주체고 이거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점을 법인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나? 우리 예를 들면 한국방송공사 이거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영점을 기관에는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면 국립 교도소 이런 국립교도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립도서관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점을 기관입니다. 이런 거하고 전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여러분에서 여러분의 이제 옛날에 공부했던 거를 확인해 주는 거고요. 이런 이름이 영점이라고 붙어 있는데 사실은 국가배상부에서 말하는 영점은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나오는데 국가배상부에서 말하는 이러한 영점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는요 학설의 변화가 있어요. 이제 변화가 있는데 영점인데 일단은 뭐냐면 도로 하천 그 밖에라고 했잖아. 도로 하천이 포함된다. 도로 하천과 같은 영점을 해요. 그러면 도로나 하천이 뭐냐면 나왔지만 도로가 뭐냐? 학문적으로 도로를 뭐냐면 우리가 인공 곡물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곡물이라고 얘기하고요. 하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천을 다른 말로 뭐냐면은 자연 곡물이라고 그래요. 하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 강의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자연 곡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곡물인데 결과적으로 뭐냐 곡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결국 그냥 강학상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요 곡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강학상의 곡물의 개념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즉 전통적인 이론하고요 최근의 이론에 변화가 있습니다. 젊은 새로운 학자들이 이제 지금은 뭐 젊지도 않지만은 새로 늙은 학자들이죠. 새로 늙은 학자들이 옛날 늙은 학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곡물의 개념인데 이 곡물의 개념은 전통적으로는요 과거에는요 뭐라 하냐면 예를 들면은 뭐 행정 주체가 이런 얘기는 뻔한 소리니까 이러한 행정 주체가 행정의 목적 이러한 공익을 위하여 뭐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여 그리고 이러한 사용되는 이런 앞에 이 말은 크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넓어서 넓게 하는데 이걸 보고 공용되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차이가 안 나고요. 공용되는 다음에 그 옛날에는 개개의 유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개개의 유체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개의 유체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의 유체물이라고 표현하면요. 개개의 엔더 유체물이라 해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개념에 의하면 개개의 유체물이다 이렇게 얘기되면 첫째로 이러한 집합물 우리가 이런 포함 안 돼요. 저기 한 대학의 장서 같은 것들은요 국립대학의 장서 같은 것들은요 집합물 포함 안 돼요. 유체물이기 때문에 무체물 포함 안 돼요. 자 이러한 무체물의 경우는요 전기 우리가 이러한 전기 같은 이러한 전기라든지 기타 이러한 자연의 힘 자연력 물론 통제 가능한 자연력 같은 이것도 포함되는데 무체물인데 무체물도 포함 안 돼요. 근데 이런 점에서는요, 예를 들면은 민법에서는요, 잘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이러한 이거 말고 이전에 우리가 민법에서 우리가 물권법, 채권법이 있는데 모든 권리라는 것은 토지라든지 또는 일정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민법에서 권리의 객체,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물건이라고 합니다. 물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이 아닌 걸 상대로 하면요,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친구들 보고 전마 물건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말 자체는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물건 아닙니다. 사람은 거리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뭐 살아있는 사람의 살의 1파운드 절대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해, 달, 별 지금까지도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몸 같은 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물건인데 그래서 물건을 뭘로 보냐 할 때 물건의 개념에는요 사실은 뭐냐면 이제 집합물이라든지 또는요 무체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무체물이 가능해요. 근데 이 민법의 물건 개념하고 옛날에는 구별된다. 옛날 전통적 이론은 구별된다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론은요 새로운 이론은 이건 똑같고 개개의 유체물 물론이고요. 이거는 뭐 똑같고 집합물이나 무체물도 포함된다. 이렇게 견해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학설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 자체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이 어떤 문장의 중간에 흐름으로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 흐름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 다음 중에서 국가배상부에서 말하는 즉 이러면요 뭐 그것이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조물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묻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공물이다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들어가 보면 내용 들어가 봤을 때 영조물 들어가면 한마디로 공물인데요. 자, 공물 들어가죠. 그래서 공물입니다. 그럼 아닌 게 뭐냐? 사물이에요. 우리가 사물 할 때는요, 사물은 우리가 보통 뭐 사물함 할 때 개인의 물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국가가 소유하는 물건 중에서도 사물에 속하는 게 있죠. 그걸 뭐냐? 우리는 일반 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재산. 과거 한때는요, 잡종 재산이라고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요겁니다. 그래서 잡종 재산은요, 공물이 아니다. 잡종 재산에서 만약에 국가에 어떤 거 학교 안에서 공물인 학교 안에서 아이가 철봉하다가 그다음에 다쳤다. 철봉이 부러져가 다쳤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은 잡종 재산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가지를 잡고 철봉하다가 다쳤다. 이런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의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시설물이 되려면 그렇게 너무 많지 않으니까 주로 가장 많은 게 뭐냐? 국유지 또는 국유림. 국유림이라는 말 대신에 국유임야 같은 말입니다. 국유지, 국유림 이런 뜻입니다. 이때 국유지라는 것은 비어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외에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쪽에 팔공사에 가면 동화사에 가면 이 사람 영천은혜사에 가면 그 소방차가 하나 또 있습니다. 소방차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어디서 소방서에 쓰는 물건인데 자세히 보면요 소방차인데 그 영천 소방인가 한데 지워놨어요. 왜 지워놨냐면 더 이상 영천 소방서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공물이 아니고 그거를 은혜사에다 기증한 거야. 절에 불날 수 있을 때 산에는요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늦으니까 또 목적 건물이 있으니까 빨리 불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짜로 준 건데 그거는 공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공물로 사용했지만은 경찰차 이게 다 깁니다. 그래서 이 다 되지만은 국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는 더 이상 공물로 쓰지 않는다 할 때 그걸 보고 공용 폐지라고 한대요. 공물이었다가 공물이 아닌 걸로 바뀌게 전역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공용 폐지된 것들은 전부 다 뭐냐 경찰차, 소방차, 뭐 탱크 전부 다 뭐냐면 그거는 잡종산 또는 일반 자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공물의 경우인데 이런 공물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물이 바로 뭐냐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의 경우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요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뭐냐 공공용 재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공공용물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물이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공용물 또는 공용재산이 있어요. 물이라는 말 대신에 재산됩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공공용 재산인데 공용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용물의 경우에도 이게는요, 이런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습니다. 동산은 움직이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동물도 포함됩니다. 동물. 그래서 예를 들면 군견이 잘못됐다. 또는 뭐 예를 들면 경찰이 타는 경찰이 말을 타기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됐을 때도 물론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산으로서는 경찰차, 그 다음에 이런 무기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부동산으로서는 이제 청사, 뭐 예를 들면 뭐 경찰청 청사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청사 건물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 나가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은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데 크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자연공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이 있고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공공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포함되고요. 인공공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도로가 있죠. 근데 사실은 도로라는 것이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시설물로서 뭐냐면 신호등, 이런 신호기 이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신호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신호기 고장 이런 실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판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공중변소 이것도 이제 판례가 나왔던 거요. 이 판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공정변소, 신호기, 뭐 전봇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그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공공의 인정권에 포함된다. 이게 들죠. 그래서 교재 675페이지에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영점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 이제 비교되어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위에 보면은 2조의 공무원의 위반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하고 영조물에 하자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공무원의 위반 행위로는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 즉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데 영조물의 하자의 경우는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기 책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배상제도는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건 방금 봤지만은 아닌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죠.